반갑습니다. 신이준 강사입니다.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요, 바로 문장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형식을 바로 공부를 하기에는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품사랑 그리고 문장 성분들 일단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품사들 중에서 동사를 가지고 간단하게 또 내용을 정리해 볼 겁니다. 그리고 요 1번과 2번의 내용을 결합을 시켜가지고요, 우리는 문장의 형식까지 내용을 발전시켜 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개념을 가지고 수업 중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독해 지문들에 적용을 해볼 건데,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지금 문장의 형식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각설하고요, 바로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품사부터 먼저 시작을 합시다. 자, 선생님이요, 품사는요, 일단은 전부 다 말이 뭐로 끝난다고 했나요? 얘네들 전부 다 말이 4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얘네들의 개수는 총 몇 개다? 8개라고 했는데, 기존에는 선생님이 항상 뭐 품사를 4개만 알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오늘은 간만에 8개로 전부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품사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들이 있죠. 형용사. 자, 그리고 우리가 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가 있고요. 그리고 부사가 꾸며줄 수 있는 동사가 있더라. 동사와 명사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수직관계는 없지만 나중에 문법적 장치를 통해서 동사가 명사를 꾸밀 수 있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거 덧붙여서 나머지 것들 4개를 좀 더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은 우리 수업 중에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전치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전치사는 뒤쪽에 항상 뭐를 끌고 온다고 했고 명사를 끌고 온다고 했고, 우리는 전치사가 등장하면 가로를 쳐서 명사까지 묶는다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것이 굉장히 요긴하게 쓸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정리해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 문장의 동사는 무조건 딱 몇 개만 있어야 된다. 딱 원래는 하나만 있어야 되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동사를 또 추가하고 싶을 때는 동사를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뭐를 써야 된다? 접속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접속사는 품사가 있었고요. 우리는 접속사가 등장을 하면 대가로를 쳐서 동사가 나온지 확인하고 문장을 적절하게 끊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1인칭, 2인칭, 3인칭을 나눠주는 대명사들이 있고, 이걸 제외하고 우리가 감탄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는 총 8개의 품사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와 덧붙여서 우리 문장 성분은 뭐였죠? 자, 문장 성분은요, 우리가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말이 전부 다 어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고, 얘는 총 개수가 몇 개다? 4개라고 했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애가 필요해요. 말이 다로 끝나는 애, 바로 동사입니다. 일단 동사 부분을 찾아줘야 되고, 동사 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뭐라고? 주어라고 하는 거고요. 동사 뒤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뭐라고?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동사 뒤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 우리가 보어라고 해서 실은 문장 성분 총 몇 개? 4개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실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 품사와 문장 성분이 아무런 접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문장 성분에 빨간 펜을 들고 별표로 쳐봅시다. 자, 문장 성분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요, 얘를 품사 안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품사 안에서. 그래서 주어는요, 일단은 품사가 뭐냐면 명사다. 그쵸? 그리고 품사와 더불어서 얘를 해석의 지금 범주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해석할 때 무슨 말이 붙더라? 있는 이가가 붙더라.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동사 앞쪽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명사이면서, 그러면서 얘가 해석에 뭐가 붙으면, 있는 이가가 붙으면 얘를 뭐라 한다? 주어라 부르자.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지금 놓여있는 단어들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만 가능하면 역시 명사만 가능합니다. 얘는 명사만 가능하다. 명사. 그리고 얘는 해석할 때 무슨 말이 붙게 되냐면 을르리란 말이 붙게 되죠. 을르. 그렇죠. 을르리란 말이 붙게 되더라. 자, 보호자리에 들어오는 품사는요, 총 2가지가 가능합니다. 얘는 명사도 가능하지만 실은 뭐도 가능하더라. 형용사도 가능하더라. 요렇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문장 성분은 일단은 품사와 더불어서 뭐도 같이 봐야 되는 거다. 해석할 때 무슨 말이 붙는지도 잘 봐야 되는 거다. 자, 보어가 해석할 때는요, 우리가 딱히 어떤 중요한 패턴이 보이는 어떤 그런 표현이 존재하진 않아요. 명사가 있을 때는 이 가가 붙을 수도 있고, 형용사가 붙을 때는 지금 그냥 형용사 의미에 맞춰서 말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특별한 패턴을 보이면서 해석의 어떤 특징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가지고 이제 동사의 분류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수업 중에 무슨 말을 했었냐면, 동사는요, 그냥 인간과 같은 거예요. 사람.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이 지금 남자도 있고 그쵸? 아니면 우리가 여자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람에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왜 남자냐, 왜 여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실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준에서 일단 동사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와 타동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럼 우리가 여성들은 여성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있을 거고 남성은 남성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을 거니까 자동사와 타동사라고 하는 것들도 뭔진 모르지만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겠다. 요 정도만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사가 뭐예요? 타동사가 뭐예요? 이거는 지금 수준에서 실은 적절한 질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자, 빨간 펜 들어주시고 타동사 요 하나만 딱 적으면 됩니다. 자, 타동사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뒤에 목적어라고 하는 것을 취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타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타동사는 뒤에 반드시 목적어란 걸 취하고 이 목적어는 아까 품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명사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금 동사를 썼을 때 이 동사 뒤쪽에다가 내가 반드시 뭐를 하나 써야 되고 명사를 반드시 하나 써야 되고요. 이 명사라고 하는 애가 해석할 때 한 열에 9번 을이란 말이 붙는다. 그럴 경우에 앞에 있는 동사를 우리가 뭐로 보기로 하자? 타동사로 보기로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금 얘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우린 이제 문장의 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문장의 형식이 총 몇 개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문장의 형식은 총 몇 개가 된다? 얘는 총 5개가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누는 거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왼쪽에 자동사라 써보세요. 왼쪽에 자동사. 그리고 오른쪽에 뭐로 써주시냐면 타동사라 써주신다. 그리고요, 선생님을 믿어주시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동사와 타동사들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타동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내가 다 세본 것은 아니지만 문장들을 많이 보다 보니 자동사보단 타동사가 많더라. 그래서 문장의 형식은요, 요 자동사 쪽에 총 2개가 있고요, 타동사 쪽에 총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우리 요 2개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1형식 그리고 2형식 그리고 이 오른쪽에 3형식 그리고 4형식 5형식입니다. 요렇게요. 자, 그리고 다시 빨간 펜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를 치죠. 문장의 형식. 자, 우리 문장은 지금 뭐냐면요, 주어와 그 다음에 동사가 있는 주어와 지금 동사가 있는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문장의 형식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장의 형식이 5개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는 것처럼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얘네들은 다 지금 뭐니까요? 문장이니까요. 문장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 동사는 반드시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일단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야.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도 주어, 동사, 자, 3형식도 주어, 동사, 4형식도 주어, 동사, 5형식도 주어 동사고요. 지금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문장의 형식을요, 이거를 막 마법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 주어 동사, 목적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외우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바로 뭐냐면 문장의 형식은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 이해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자 보세요. 쌤이 아까 전에 위에서 뭐라 그랬죠? 자동사와 타동사는 사람과 같은 거여서 동사들 중에 사람들 중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처럼 동사들 중에 뭐가 있는 거다?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우리가 요렇게 지금 우리가 발전을 시킨 거죠. 그런데 타동사는 뒤에 반드시 뭐가 온다고 했어요? 목적어? 명사가 반드시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타동사 뒤쪽에, 자 빨간 펜이요, 이 타동사 뒤쪽에 일단은 우리는 다 뭐를 써야 된다? 목적어로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적어는 기본적으로 기호로 쓸 때는 object, o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3형식이 됐든 4형식이 됐든 5형식이 됐든 간에 뒤쪽에 일단 뭐는 쓸 수 있어야 된다? 목적어는 기본적으로 다 있을 거라는 거죠. 요렇게요. 요렇게 됐나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는 왼쪽에 1형식과 2형식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개가 만약에 둘 다 주어 동사, 둘 다 주어 동사라면 똑같잖아요. 그럼 이게 똑같은데 굳이 내가 2형식을 두 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보세요. 아까 전에 문장 형식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보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얘네 둘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선 이 뒤쪽에다가 내가 뭔가를 지금 하나 더 써야 될 건데 이 지금 자리에다 우리가 주어를 쓸 수 있나요? 이 자리에 주어를 쓸 수 있나? 안 돼. 이미 주어는 있으니까. 그럼 동사는 되겠어요? 안 돼. 이미 동사는 있으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목적어는 될까 안 될까? 이 자리에 지금 목적어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요? 목적어는 어디만 쓰는 거다? 타동사에만 쓰기로 했으니까. 이 형식은 어디 있는 거다? 자동사에 있는 거니까 목적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있던 요 지금 문장의 형식들 중에서 요 좀 복사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애초에 있던 지금 요 문장의 형식들 중에서 지금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이 자리가 주어도 안 되고 동사도 안 되고 목적어도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자리는 당연히 뭐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다네? 보어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보어는요 컴플리먼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C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지금 보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어. 그쵸? 그리고 아까 전에 보어의 품성 뭐가 가능하겠다? 명사와 형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쌤 그러면 보어는 왜 보어인가요? 네, 보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충 설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어는 앞에 있는 주어로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주격 보어란 말을 하고요. 이 주격 보어에 대한 이름이나 어떤 명칭을 얘기할 때는 명사를 쓰는 거고 그 외에 상태를 표현할 때는 전부 다 뭐를 쓰는 거다? 형용사를 쓰는 거다. 요 정도만 정리하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가보죠. 여기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부분을 찾아내는 거.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같은 그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놔두면요. 3형식과 4형식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당연히 안 나겠지. 그러면 이 두 개를 내가 구분짓기 위해서 뒤쪽에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될 건데 당연히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위에 목적어가 몇 개 있으니까 여기에 한 개가 있으니까 얘는 목적어를 지금 두 개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타동사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으니까 타동사는 뒤에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는 뒤쪽에 뭐로 더 하나 취할 수 있다? 목적으로 더 하나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형식은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무조건요 요 앞에 있는 목적어에게 뒤에 있는 목적어가 이렇게 이동하는 형식 그 성질이 있어요. 이게 정신적 개념이 됐든 간에 실질적 개념이 됐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얘는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할 때 얘는 무조건 에게라는 말이 붙게 되고 얘는 무조건 말이 을르르라는 말이 붙게 돼요. 살짝 어렵죠. 자, 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여자가 she, 자, bought 사줬어요. 그럼 뒤에 보니까 미가 있었고요. 이 뒤에 보니까 케이크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동사고 이 동사 뒷점으로 뒤쪽에 명사가 몇 개 나와 있어요? 두 개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그쵸? 뭐를? 케이크를 누구에게? 나에게요. 그러면 케이크 누구한테 이동하는 거야? 나에게 이동을 하는 거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식은 뒤쪽에 명사가 몇 개 오는데 두 개 오는데 그 두 개의 명사들 중에서 뒤에 있는 명사가 그쵸? 뒤에 있는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로 항상 뭐 하게 된다?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사형식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네, tote. 그쵸? tote.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역시 me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how to 그 다음에 read a book 요런 식으로요. 요렇게. 그럼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쵸? 나에게 뭐를? 책을 읽는 방법을 뭐 했다는 거야? 가르쳐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책을 읽는 방법이라는 그 지식이 누구에게 이동을 한 거야? 나에게 이동을 한 거죠. 그쵸? 요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지금 공통점은 뭐냐? 사형식일 때는 항상 앞에 있는 지금 명사 해석이 무슨 말이 붙는다? 에게라는 말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펜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문장을 봤어요. 첫 번째 조건 동사 뒤쪽에 봤더니 명사가 지금 몇 개가 있더라? 네, 두 개가 있더라.
두 개가 있더라. 자, 우리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여기 있는 명사에 무슨 말이 붙더라? 에게라는 말이 붙더라.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지금 만족한다면 얘는 다 몇 형식이 된다? 사형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형식이라 하는 건 B에서 어디로? A에게로 뭔가가 뭐 할 때? 이동할 때. 그렇죠? 이동할 때. 뭔가가 부여될 때. 뭔가 지금 주게 될 때 쓰는 게 바로 사형식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흔히 수요동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집시다. 자, 5형식은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로는요. 보시는 것처럼 3형식과 5형식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당연히 차이를 만들어야 될 거니까 요 지금 뒤에 뭔가 또 하나 붙여야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목적어를 또 붙였어. 그럼 이거는 당연히 몇 형식과 차이가 나지 않아요? 4형식과 차이가 나지 않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요. 쓸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나요? 뭐밖에 없어요. 주어 안 되죠. 동사 안 되고 목적어가 안 된다. 왜? 이 자리에 목적어를 쓰면 사형식과 같아질 거니까. 따라서 이 자리에 뭐밖에 안 되겠다? 보어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지금 보어니까요. 보어니까 역시 보어의 품사는 뭐만 가능하다? 명사와 형용사만 가능하다. 단 이 보어는 앞에 있는 주어가 아니라 누굴 꾸며준다? 근데 목적으로 꾸며준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문장의 형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번과 2번을 지금 이제 발전을 시켜서 문장의 형식까지 우리가 내용 정리를 했는데 실은 이렇게 알고 있어도 분명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됐는데 실은 우리가 만나는 문장들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몇 형식이지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별표를 크게 치고 시작하죠. 자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카운트할 때 이걸 저희가 구조 분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구조 분석. 자, 문장의 구조 분석을 해야지 라고 하는 건 총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 문장이 지금 몇 형식인지 빨리 찾아. 이게 1형식이니 2형식이니 3형식이니 이걸 찾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과 너가 선택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과 너가 빠르게 지금 건너뛰어도 되는 부분들을 구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문장의 형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 내가 문장의 형식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글을 전략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대한민국에선 저희가 나중에 수능에서 영어를 봐야 되잖아요. 영어 문장들을 지금 보면 실은 이렇게 심플한 문장은 없습니다. 단어도 단어이지만 문장 구조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구와 여러 가지 절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그랬을 때 아무리 문장이 복잡하게 꼬여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문장들은 이 문장의 형식 1, 2, 3, 4, 5형식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저 문장의 형식에 들어가는 부분들, 그렇죠? 저 문장의 형식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 반드시 읽어야 되는 부분이야. 너 빠뜨리면 절대 안 돼. 이 그치 문장에서 뼈대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문장의 형식이란 부분이야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있죠. 요 나머지 부분들은요. 여기는 너가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네가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다면 읽어. 근데 네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겨도 돼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 하는 거죠. 이런 부분 저희가 선택적인 부분이라 하는 거고 형식에 들어가지 않다고 합니다. 문법 교재에 따라서 형식에 들어가는 부분을 필수, 핵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형식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은 비핵심 아니면 수식어고 이런 말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형식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절대로 빠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지금 저희가 구분하는 게 바로 문장의 형식, 문장을 카운트한다고 하는 거고 구조 분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쌤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 전에 지금 배운 거랑 보면 너무너무 다른데요. 너무너무 다른데요. 뭐냐면 얘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두 가지 작업. 바로 뭐냐면 자 부사입니다. 부사가 등장함과 동시에 우린 얘를 X표 쳐서 버려야 돼요. 쌤 왜요? 부사는요 절대로 형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쌤 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까 전에 문장 성분이 얘가 지금 형식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럼 잘 봐봐.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지, 동사 뒤에 있는 게 목적어 보어지, 주어의 품사는 뭐예요? 명사. 목적의 품사는 뭐야? 명사. 보어의 품사는 뭐야? 명사, 형용사잖아요. 이 지금 네 개의 자리들 중에서 부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문장 형식을 카운트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부사를 반드시 X표 쳐서 없애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쌤이 아까 전에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전치사가 우리가 요긴하게 쓸 정보라고 하는 거. 전치사가 등장하면요 뒤쪽에 명사가 하나 반드시 나오는데 이 중간에 당연히 명사로 꾸민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형용사가 2개, 3개, 4개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형용사를 꾸밀 수 있는 부사가 들어갈 수 있긴 한데 몇 개가 들어갔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전세에서 가로를 치고 얘네들 다 필요 없어요. 명사로 확인하고 가로를 닫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가 친 부분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없는 겁니다. 얘는 없는 거예요. 얘는 없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몇 형식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암만 이렇게 말을 해도 일단은 문장에서 이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문장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치? 근데 같이 한번 해보자. 여기 보면은 온 전치사니까 어디까지? TV까지 묶어주세요. 맞아요? 그럼 뭐부터 먼저 찾는다? 동사부터 찾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얘가 동사고요. 뒤쪽에 지금 앞쪽에 지금 C라고 하는 지금 주어 명사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peacefully 형용사예요. quiet도 형용사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지금 구조가 뭐가 될 거냐면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있는 단어가 바로 뭐다? 형용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문장의 형식들 중에서 얘는 절대 안 되겠죠. 왜요? 목적어는 뒤에 반드시 뭘 써야 되는 거니까? 명사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지금 명사가 없잖아. 얘는 지금 뭐니까? 형용사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다? 아, 얘는 이형식 문장이 되는 거다. 이형식 문장이 되는 거다. 그럼 이 이형식 문장을 내가 독해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혹시라도 여기 있는 sim이라는 동사가 의미가 뭔지 모를지라도 이 형식의 문장에서 우리의 약속은 뭐였어요? 이 부분이 앞에 있는 누구를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동사의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아 바다가 평화롭고 뭔가 quiet 뭐하다고 조용하다고 이렇게 내용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읽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on TV 이거는 뭐다? 아 내가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쵸? 자 그럼 다시 2번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however 그러나 품사로 따지면 뭐다? 네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X표 치시고 자 this silent looking word입니다. 자 그런데 under의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 그러면 어디까지 묻는 거다? C까지 묶어주는 거예요. 왜? 전사가 등장하면 뒤에 뭐가 온다고 했으니까? 명사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얘는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지금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is가 지금 뭐예요? 동사입니다. 그리고 actually가 부사니까 없애야 되는 거고 뒤쪽에 not silent라고 하는 역시 형용사가 있네요. 맞아요? 그럼 얘도 지금 몇 형식이다? 이 형식이에요. 그러면 이 형식은 뭐니까 앞에 있는 주어로 뭐 해주는 거니까 부연 설명해 주는 거니까 아, 이 고요해 보이는 세상이 조용하지는 않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결과적으로 다른 부분은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눈에는 지금 조용해 보이지만 실은 조용하다 조용하지 않다 조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얘가 이 문장을 쓴 사람의 지금 주요 메시지는 뭐냐면 아 눈에 보기에 조용해 보이는 곳이 실은 조용하지 않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지금 독해적으로 부가적인 요소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however 그러나라고 하는 것들이고 앞쪽에 나왔던 내용들과 반대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under the sea는 지금 뭐예요? 아,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장소인 겁니다. 혹시라도 문제를 풀다가 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용해 보이지만 실은 조용하지 않은 장소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런 어떤 뭐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럴 때 이런 부분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actually 뭐예요 지금요? 아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몰라도 지금 문장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3번 보시죠. 자 3번 어떻게 돼야 돼요? 3번 like 뭐뭐처럼 전치사니까 human까지 묶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동사 네 need to 뭐뭐 해야만 한다. 얘가 지금 동사죠. 그리고 얘는 지금 그냥 조동사 취급을 하면 되고 뒤쪽에 항상 동사 원형을 나오니까 communicate까지 우리가 지금 동사 원형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지금 with는 전사니까 어디까지요? with부터 명사까지 one another까지 묶어줍니다. 그러면 남는 것들이 지금 뭐예요?
앞쪽에 있는 지금 sea animals 바다 동물들 그리고 뒤쪽에 지금 뭐가 나와 있는 거죠? 동사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몇 형식 문장이에요? 1형식 문장이에요. 그러면 역시 이 문장에서도요. 글쓴이가 전달하고 싶은 건 무슨 말이다? 아 바다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고? 바다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고? 요게 지금 결국 얘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은 그냥 부가적인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인간들처럼. 그리고 뭐예요? 서로 의사소통이 얘가 지금 인간들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네. 근데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야? 너네 몰랐지? 실은 바다동물도 의사소통을 해야 돼. 바다동물도 의사소통을 해야 돼. 이걸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거고 이거는 절대 빠뜨리지 않고 내가 숙지하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되게 어렵죠? 자, 일단 마지막 문장은요. 지금 동사부터 한번 잡아보세요. 일단은 동사 어디 있습니까? 네, use 있죠. 동사 또 잡아보세요. 동사. 네, produce 있죠. 그럼 쌤이 처음에 아까 전에 문장에서 동사를 추가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반드시? 네, 접속사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동사를 추가하기 위해서 뭐가 지금 있냐면 접속사가 있고요. 저 접속사 지금 누구냐면 바로 that 부분이에요. 그럼 요 지금 that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대가로를 치도록 합니다. 얘부터 대가로를 치도록 하죠. 그러면 동사 지금 확인했고요. 뒤에 지금 쭉 보니까 또 동사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쌤, to find는 동사가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얘는 to 부정사니까 동사가 아니고 underwater까지 묶어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문장 구조 분석은 이 앞부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사 앞에는 이분은 부사고요. some people이 지금 주어일 거예요. 그러면 use는 지금 뭐야? 동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special equipment인데 해석을 해보세요. 무슨 말이 붙어요? 장비를이라고 붙죠. 그죠? 장비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되겠다? 목적어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몇 형식 문장이 되는 거다? 3형식 문장이죠. 그럼 우리는 절대 버리지 않고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 뭐가 되는 거다? 일부 사람들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한다고 이거는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나중에 이제 글을 읽다가 이 지금 특별한 도구가 뭔지, 이 도구를 가지고 뭐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물음이 나왔다든지, 문제가 나왔다든지,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 지금 정보를 내가 알아내기 위해서 어디 있는 거다? 이 뒷부분에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에서 특별한 도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 특별한 도구가 뭔지 묻지도 않고 이게 뭔지도 지금 애초에 언급을 하지 않아. 그러면 굳이 나는 이 뒷부분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다 없다는 거다? 없다는 거죠. 시간이 있으면 읽으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없으면 굳이 읽지 않고도 결국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니까 사람들 중에 일부는 실은 특별한 도구도 사용을 한다고 이 내용을 지금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뒷부분은 먼저 한번 볼까요? 뒷부분은 뭔지 한번 볼까요? 뭐라 되어 있나요? 자, 사운드 웨이브니까 음파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fish and other things underwater. 밑에 있는 다른 물건들이나 물체들이나 아니면 물고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음파를 사용한다고 해요. 맞아요. 음파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뭐가요? 그러니까 장비가요. 그렇죠? 그럼 이걸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도식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뭐를 사용한다? 장비를 또 사용한다. 그렇죠? 근데 이 여기까지는 내가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내용인 거지만 나중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장면은 내가 따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뭔가 여기서 뭐가 있어 세부 내용이 있었어. 요 정도만 지금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글을 읽다가 문제를 풀다가 요 장비가 뭐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냐, 뭐 일치하는 것은 뭐냐, 불일치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이 장비는 뭘 만들어낸다? 동그라미 1번 내 음파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은 뭐냐? 피쉬,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물 밑에 있는 지금 다른 어떤 물건들을 내가 찾아낼 때 지금 얘를 쓰는 거다. 요 정도 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글을 읽을 때 이쪽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이쪽은 반드시 내가 지금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거지만 이쪽은 나의 지금 옵션, 선택 부분이 된다는 거죠.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그래서 이게 문장이 실은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내가 이거를 다 읽기에는 실은 기억하기도 힘들고 문장 내용도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단어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문장 형식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그 독해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어떤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저희가 그간 수업에서 정리했었던 품사, 문장 성분, 그리고 동사의 분류 이것들을 정리해가지고요. 문장의 형식까지 내용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 문장의 형식을 문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실은 그 내용이 심플하지는 않아요. 심플하지는 않는데 거의 모든 문법서의 가장 첫 부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영어의 시작,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의 시작이자 영어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복습을 좀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 때까지 요거를 반드시 숙지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